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been shot in the city of Nara after it. Japanese Prime Minister, the longest-serving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경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Shinzo Abe was giving a political speech to a small crowd when a shot rang out behind him. 현재 그 자민당 내 최대 파벌도 역시 아베파입니다. 그런 마음을 돌려놨다. 바나나 국가. 과거 일본이 그 침략 역사에 대해서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허생키 아세안 정책에 있어서도 아베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와는 다소 좀 껄끄러운 관계였던 거로 10개 나라를 다 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베가 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애를 폈다는 거죠. 그게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1980년도부터 그 ODA,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30% 이상을 동남아 국가에다 썼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을 다 일본 기업이 수령했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전후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본 전 열도가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와는 다소 좀 껄끄러운 관계였던 거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아베 총리는 어쨌든 다소 우리와는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그래도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것에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뭐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가문입니다. 외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 일본의 뭐 전범이지만 일본의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 시절의 뭐 파트너로서 또 한일 국교 정상화 같은 이런 굵직한 외교적인 성과를 이뤄낸 어떻게 보면 전후 일본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인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기시 노부스케일 겁니다. 그 기시 노부스케의 그 외손자입니다. 가장 기시가 사랑했던, 아꼈던 우리 외손자였는데 그 외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일본 총리에 올랐죠. 그래서 한 번 총리를 하다가 떨어졌고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총리에 올라서 다시 일본 정계를 이끌어 나간 정치 지도자였는데 뜻밖의 이렇게 피습을 당해서 더군다나 그냥 뭐 병으로 병사한 게 아니라 뭐 지병이 있어 사망한 게 아니라 총에 맞아. 그게 아직까지 뭐 이게 개조된 총인지 아니면 뭐 일반 그 사냥총인지 정확히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이게 서구에서는 일어나기 쉬운 일인데 이게 일본 사회에서 벌였다는 것은 아마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정치 가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정치 가문이고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총리에 물러났지만 지역구가 제가 알기로 야마구치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마구치가 어떤 데냐면 기시, 그 외할아버지의 지역구이자 일본 우익의 사실상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현재 그 자민당 내 최대 파벌도 역시 아베파입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이 어떤 그런 지병으로 인해서 총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일본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아베 총리가 불의의 총격을 받아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일본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전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베가 굉장히 일본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이게 특히 아세안 정책에 있어서도 아베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에서 오늘 그 아베 총리 서거에 맞춰서 아베 정책과 아세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베는 2012년이죠. 취임하자마자 바로 1년 만에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 뭐 라오스나 또 미얀마 같은 나라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했는데 10개 나라를 다 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베가 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애를 폈다는 거죠. 뭐 이유는 당연하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아세안 시장을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겠다. 그로 인해서 일본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좀 긴장 관계인 중국의 앞마당인 이 동남아에 있어서 일본의 교두보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사실 1960년대부터 일본은 동남아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계속 일본의 어떤 외교력 또 경제력을 넓혀왔는데, 사실 일본도 이 동남아 국가 상당 부분을 과거 일제 식민지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썩 일본에 대해서 이들 국가에서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이 마음을 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진출해서 그런 마음을 돌려놨다. 그게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72년도인가요? 태국에서는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최근에 2008년도에 일본 정부가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일본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인식을 살펴봤는데 90% 이상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거 일본이 그 침략 역사에 대해서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퍼센테이지도 70% 이상 나왔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들 나라에 가서 관계 개선과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오명을 받았어요. 바나나 국가. 왜 바나나 국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 겉은 노랗죠? 근데 알맹이는 까면 어떻습니까? 하얗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이 바나나라는 겁니다. 얼굴은 황인종이지만 우리랑 같은 그 안에 사고방식이나 시스템은 백인에 가깝다. 고로 황인종의 얼굴만 쓴 사실상 서양 국가다. 제국주의다. 뭐 이런 이제 오명을 받은 걸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바나나라는 건데, 일본은 이제 바나나 국가를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남아 국가 연합 내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적극적인 아세안 진출 전략으로 인해서 지금은 완전히 이미지가 변신되었고, 지금은 뭐 우리야 최근에 이제 K-팝, K-드라마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졌지만, 일본은 그 전부터 아시아의 어떤 그런 대표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본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세안에서 잘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은 절대로 남의 나라의 어떤 그런 뭐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 나라의 정책을 개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인도차이나 반도를 비롯한 이런 지역에서 평화 외교, 뭐 내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하는데 기여했고, 두 번째는 무역 투자, 뭐 이런 원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큰 틀에서 공공 외교라고 볼 수 있는데, 동남아에서 특히 이제 일본은 ODA 공적 개발 자금 뭐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 방식의 뭐 또 FT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죠. 직접 투자 같은 거. 근데 공적 개발 원조 ODA는 말대로 원조입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리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했고, 아시아 개발은행도 일본이 주도로 설립을 했습니다. 사실 지분은 제가 알기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데, 역대 총재를 이제 일본 사람이 맡고 있는 거 보면 미국의 묵인하에 사실상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자금을 쓰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80년도부터 그 ODA, 공적개발 원조 자금을 30% 이상을
동남아 국가에다 썼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순 이런 나라 순으로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때는 한 20%대로 줄었는데 이런 어떤 개발 원조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일본이 그러면 무조건 돈을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돈을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금을 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제 공항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공항을 하는데 ODA 자금을 빌려줍니다. 근데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엘리베이터, 건설, 부자재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을 다 일본 기업이 수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지원 모델은 민간과 정부가 하나로 팀을 짜서 동시에 들어가는 여기에 자금까지 투입되고 일본 뭐 종합상사나 건설업체들, 기업들의 지원까지도 일본이 자금으로 지원하는 한마디로 뭐 하나의 편대를 이뤄서 그 해당 국가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에서 우리나라 일반 민간 기업들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가령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공항만 해도 하노이인가요? 거기에 국제공항 가보면은 실제로 모든 에스컬레이트, 뭐 엘리베이터 다 일본 제품입니다. 근데 그 공항을 ODA 자금으로 지어줬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생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펼책을 폈던 것이 아마 일본의 공공외교 정책의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150몇 청년들을 매번 150여 명의 아세안 국가 청년들을 계속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제 이제 인도네시아 선생님도 대학 시절에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서 뭐 1년 가까이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배웠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초청하는 끝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의 경험을 자국에 와서 그대로 심어준다는 거죠. 특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자국 연수 같은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남아 여러 곳에 일본식 시스템들이 이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형의 가치로서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많이 좀 노력을 기울인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두주자가 바로 아베였습니다. 아베는 여러 국제 원조 개발 그런 분에 신경을 썼고 왜 아베가 그러면은 동남아 국가로 신경을 써야 됐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베 당시에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과의 그 합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쿼드라는 시스템에도 이제 아베가 주도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쿼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대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 견제에 있어 교두보를 결국 이제 동남아 아세안 국가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베는 재임 기간 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겹칠 때인데 뭐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총리가 나오고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베도 총리 자격으로 이제 국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꼭 빠지지 않고 이 모임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동남아 아시아 국가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베 재임 기간에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얄미울 정도로 일을 잘했던 총리가 바로 아베였습니다. 이번에 아베의 그 사망 소식을 듣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랑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 정상이지만 정말로 내치나 또 외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비록 이제 역사인식은 굉장히 왜곡됐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꿨던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외교나 실익을 추구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노력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아베를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팬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